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산은 일자리를 만드는 수단이 된다. 재산의 역할을 살펴보았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대비 수단이 되고, 또 소득을 얻는 수단이 되고, 복지 기능을 수행하고, 또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수단이 되죠. 일자리를 만드는 수단은 때로는 거지를 구제하는 복지 정책의 수단이 되는 거죠. 일자리를 만드는 수단이 된다고 했으니까 좀 더 깊은 내용을 봐야 되겠죠.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사업체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고, 사업체를 만드는데 재산이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니 재산은 일자리를 만드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회 구성들은 어떻게 소득을 얻나요? 사업체에 참여하죠. 기업 소유자이신 분이건 근로자이신 분이건. 그래요. 근데 사업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재산이 필요한 거예요. 당연한 일인데, 당연하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그 중요성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정부는 그래요. 사유재산을 함부로 침해하는 거예요. 거지가 대량으로 양산되는 곳에서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한데, 앞에서 살펴보았죠. 이는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거지 국가 신세를 면한 국가에서도 여전히 일자리는 중요하다. 그래요. 고대 농경 국가부터 대부분의 국가들은 농업 중심의 사회가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저번에 살펴보았지만 농업 국가에서는 그 인구수의 증가를 농토가 따라가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거지가 발생하죠. 아주 방대한 토지를 가지고 인구가 적은 국가가 아니면 그러한 현상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거의 없잖아요.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사람이 태어나 때가 되면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를 낳으며 살아야 인간구실하는 법이다. 인간구실을 하며 살려면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버젓한 직장이 있어야 한다. 가족이 부유해 거지 신세를 면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구실을 할 수 없다면 그러한 국가는 좋은 국가가 아니다. 국가가 부유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달랜답시고 청년들에게 용돈을 준들 인간구실하지 못한다는 공포에 빠진 청년은 자괴감에 빠질 따름이다. 그래요.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데 달랜다고 용돈을 준들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그렇죠. 인간구실할 수 있는 직장을 줘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서는 어느 국가나 농업이 중심이 된다. 시장지배 시대가 도래하면 공업, 상업, 금융업과 같은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며 수많은 사업체들이 생겨나며 농촌에서 유리된 농민들을 흡수한다. 앞에서 살펴보았죠. 한국도 10년 단위로 300만이 쏟아졌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그때
3차 인류혁명을 실시하면서 군사정부가 사업체 육성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인구가 어떻게 됐을까? 현재 한국은 한 5천만 되죠. 5천만이 아니겠죠. 한 3천만 정도, 3천만 정도 되겠죠.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면서 비를 먹다가 거리에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계속 죽어나가는 거죠. 또 농촌 인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 시대 세계는 수많은 국가들로 조직되어 있고 어느 국가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식량 생산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한 이유로 농업을 일정 정도 보호하면 농민들이 농촌 이탈은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멈추게 된다. 식량 생산을 하는 이상 어느 시점에 되면 멈추게 되겠죠. 서서히 감소하겠죠. 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국은 1960년에 거의 60%에 육박하던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농업을 통해서 살아갔죠. 근데 지금은 5% 이하로 준 상태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뭐 직장을 만드는 일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지 않았느냐. 포기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했고 그렇다고 하여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도시에 몰려들었다고 하여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가족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지겠는가? 성욕이 사라지겠는가? 인구는 사회 구성원들이 도시에 몰려들어도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다. 그렇다는 거예요. 뭐 도시에 살건 농촌에 살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래요. 얼마든지 인구는 증가할 수 있죠.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사업체가 충분히 생겼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사업체라고 하여 다 같은 사업체도 아니다. 산업별로 생산성이 다르고 사업체별로도 생산성이 다르다. 이제 사업체가 충분히 생겼으니까 이제 이 일은 중요하지 않아. 한국도 그랬죠. 다른 일을 우선해야 되겠어. 이제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경시하는 거죠. 한국의 좌파 인사들이 특히 그랬죠.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 이러면서 낙수 효과 그런 거 없다 이러면서 그래요. 근데 그 낙수 효과라는 거는 체감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누리고 있으면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TV는 흑백 TV는 아주 부자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그와 비교할 수 없는 LED TV를 이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낙수 효과라는 거예요. 자기도 누리고 있지만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또 기부금도 받잖아요. 알게 모르게 기부금이 증가하면서 거의 10배 이상이 증가하면서 60, 80년대에 비해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티가 안 난다는 거죠. 누리면서도 누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잘못 쓰고 있으니까 여전히 가난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이들이 있지만 앞에서 설명했던 거고. 그래요. 고대 농경국가 시대는 어느 국가는 농업 중심이 된다.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면 공업산업, 금융업과 같은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며 수많은 사업체들이 생겨나면서 농촌에서 유리된 국민들을 흡수한다.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거지들을 구제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현 시대에 일하는 근로자와 수십 년 전에 근로자들을 비교하는 건 잘못된 거죠. 일단은 누리는 게 다르고 그 당시에는 뭐 에어컨도 없고 근로 환경이 열악했죠. 발전하면서 많이 좋아진 거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을 흡수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거짓 신세로 살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다 필요해서 또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뭐 농촌에서 일하면 또 여건이 좋았냐는 거예요. 또 농촌에서 농토를 잃은 농민이 될 수 없는 이들이 온 건데 농촌에서 어떤 일을 당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취급당할 수 있는 거죠. 농업에서 탈피하지 못한 국가들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인도도 그래요. 신분제도를 부정하죠. 공식적으로는. 근데 카스트 제도가 남아 있었잖아요. 최근에 좀 많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그래요.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미래를. 인도도 예를 들어서 산업이 발전하다 보면 이제 그런 카스트 제도 같은 것도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 그러한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 시대 세계는 수많은 국가들로 조직되어 있고 어느 국가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식량 생산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거 아까 했던 거고 다 했던 거죠. 생산성이 좋은 사업체에 속한 기업 소유자나 근로자의 미래 전망은 밝지만 생산성이 나쁜 사업체에 속한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의 미래 전망은 어둡다. 만에 하나 생산성 향상에 실패하여 사양산업으로 전락하면 기업 소유자는 재산을 탕진하고 직장을 잃고 근로자는 기업 소유자는 재산을 탕진하고 직장을 잃고 근로자는 직장을 잃고 직장을 구하기 어려우니 기껏 모아둔 재산을 탕진하고 만다. 그래요. 사업체를 육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업체가 사라지더라. 가만 내버려 두니까. 사양산업에 들어가면서 사양산업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개별 사업체가 어떤가요? 경쟁력을 잃으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산시켜 놨는데도 산업도 사라질 수 있고 사업체가 사라질 수도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직장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줄어드는 만큼 생성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여전히 사업체 육성은 중요하더라. 그런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업체 육성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업별 소득을 살펴보자. 그래요. 그 AI에 물어봤죠. 산업별 소득을 구해봐라. 이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쫙 구했죠. 그래요. 공부하기가 편해진 거예요. 이거를 쓰니도 뭐 진작 알았으면 그래요. 편하게 공부했을 건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자료를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뭐 통계청도 뒤져봐야 되고 또 자료를 찾아도 또 정리를 해야 되고 표로 만들고 그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현 시대는 어떤가요? 질문 한마디 하면 표를 만들어 주잖아요. 한 1, 2초 만에. 얼마나 공부하기가 편해졌냐는 거예요. 금융보험업 평균 월급이 753만원, 전기가스 수도공급업 680만원, 국제 및 외국기관 515만원, 산업별로 다 다르죠. 건설업 352만원, 숙박비 음식점 181만원, 개인 서비스 223만원, 농업 임업 231만원. 이렇게 산업별로 다 달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산업별로
생산성이 다르구나. 생산성이 다르니 소득도 다르구나. 확인이 되죠.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줄어들잖아요. 확실한 신뢰를 얻고, 말로만 보면 실제 그런가? 이렇게 의문을 지닐 수 있고, 확신을 갖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확인을 딱 하면 의심할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생각이 정확하구나, 생각이 정확했어, 이렇게 확신 가질 수도 있고, 확신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또 확신이 생기는 것이기도 하죠. 매사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는 거죠. 또 그게 네 생각이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딱 자료를 제공해주면. 소득이 크고 종사자 수가 많은 산업에 종사하는 이는 경력을 쌓아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고, 직장을 잃더라도 재취업이 쉽게 되지만, 소득이 낮고 종사자 수가 적은 산업에 종사하는 이는 경력을 쌓아보았자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직장을 잃으면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경제적 파탄에 이르기 쉽다. 그렇죠. 앞에서 얘기했죠.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수가 많아요. 소득도 좋아요. 설사 그런 산업에 종사하는 이는 어떤가요? 직장을 잃더라도 다른 직장 가면 되는 거죠.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또 높은 소득도 어느 정도 보장돼 있고. 그런데 종사자가 좋고 그래요. 종사자가 좋고 소득도 낮아요. 그런 데서는 직장을 잃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문제도 어떤 업종이 그러할까. 그런 것도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전문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필요한 지식인 거죠, 사회에. 필요한 걸 해야지, 엉뚱한 거 안 하고. 아무 필요도 없는 거 떠들어봤자 자기 그 지식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고, 자랑한다고 생각하지만 필요 없는 지식을 제공하니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잘난 맛에 사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기업별 소득도 확인해야 되겠죠. 전기업종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2개씩 고른 뒤 기업별 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표로 만들어줄래? 쭉 만들어주잖아요. 한 1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일일이 찾아서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사업 보고서도 일일이 기업 고르고 확인하고 찾아서 적고 또 정리하고 표 만들고 1시간이 금방 넘어가는 거죠. 1분 만에 되잖아요. 소득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높다. 한국전력, 삼성 SDI는 기업 규모가 크죠.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이런 것도 작은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서 중견기업이라고 하죠. 위의 기업보다 좀 작죠, 규모가. 중소기업, 비추로테크, 서정기업은 규모가 또 상대적으로 많이 작죠. 기업 규모별로 소득이 다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규모가 크면 무조건 소득이 높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기업이 왜 커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왜 발생하겠는가? 생산성이 좋은 기업일수록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는 세월이 지나면 기업의 규모가 커지겠죠. 당연히 재산이 쌓이니까, 기업 급수적으로 쌓이니까. 기업이 크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게 아니라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기업이 커지면서 소득이 그래요. 소득도 커지는 거죠. 구성원들이.
한국은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신분의 근로자를 60세까지 해고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특정 신분의 근로자는 보호되고 있죠. 잘 보라는 거예요. 이 표를 보면서. 그 보호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 근로자들 간의 소득 격차는 해소될 수가 없다. 능력 있는 근로자는 생산성이 높은 사업처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고, 능력 없는 근로자는 생산성이 낮은 사업처로 이동되어야 근로자들 간 소득 격차는 줄어든다. 그래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뭐라 하나요? 양극화를 제일 중시하잖아요. 이거를 쓰리는 별로 중시하지 않지만. 그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면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만 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동이 가능하면 격차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한 5년 써보고 이런 데서 삼성 SDI나 한국전력공사 이런 데서 이건 얘는 능력이 돈값을 못하네? 이러면 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 가겠죠. 또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소득이 높은 곳에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능력을 쌓아서 갈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또 잘린 사람도 또 능력을 키워서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왔다 갔다 해야지 소득 격차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사라지는 것이지. 보호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잘못된 생각이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소득의 격차가 시장 때문에 생기나요? 아니면 이런 보호 규정 때문에 생기나요? 보호 규정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면 시장으로 인해 생기는 어떤 불공정한 경제적 불평등은 없어요. 대부분 다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그래요. 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래요. 어떤 신분의 사람이 이익을 보장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그럼 기업 소유자의 신분은 누가 보호해줘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기업에서 소득이 높은 기업에서 좋은 기업이라는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소득이 높은 기업이겠죠. 일하는 환경이 편하고 그런 기업에서 한 5년 계약을 했다. 그 5년 뒤에 잘릴 가능성이 크냐, 잘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냐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검증된 사람을 쓰기가 쉽다는 거예요. 항상 소속돼 있는 근로자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또 청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청년은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이 있는 사람을 쓰기는 좋을까? 경험을 쓰는 사람을 쓰기를 원할까? 기업이 경험이 없는 사람을 쓰기를 원할까요? 청년들은 항상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보호 규정까지 있으면 특정 신분의 근로자를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능력 있는 근로자는 생산성이 높은 사업처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고, 능력 없는 근로자는 생산성이 낮은 사업처로 이동되어야 근로자들 간 소득 격차는 줄어든다. 그거 당연하죠. 이 생산성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개별 기업 간에 정부가 너희들 다 생산성 똑같이 만들어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어떻게 만드나요, 그거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흔히들 시장이 경제적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적 불평등은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제도로 인해 발생하지 시장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시장으로 이제 어떤 큰 소득을 얻는 어떤 이들일까요? 대표적인 게
어떤 사업체를 보면 그 기업 소유자가 1년에 수백억 수천억을 벌더라. 조 단위로 버는 기업 소유자도 있더라. 이거 불평등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 한 1,000억을 버는 사업체 소유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1년에 그 사업체 소유자가 1,000억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체를 운영해야 될까요? 그래서 한 10조 정도 되는 기업체를 운영해야지 한 1,000억 벌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10조 정도 되는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 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대기업이고 수천 명이 되겠죠. 그 수천 명의 1년에 얻는 근로자들의 소득은 또 얼마가 될까요?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기업과 그 참여자들이 내는 세금은 또 어느 정도 될 거냐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천억 보니까 나쁜 놈이다 그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공정하게 돈 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사회에 이롭겠냐 있는 게 이롭겠냐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특정 신분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일은 준신분제도에 해당된다. 생산성이 높은 사업체에 취업한 청년은 사람구실하며 살기 쉽지만 생산성이 낮은 사업체에 취업한 청년은 사람구실하며 살기 어렵다. 그래요. 가족이 있고 가족을 책임지며 살면 힘들지만 그런 사람은 그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일자리 없이 그냥 가족 형성 필요 없어 하면서 부모가 재산이 좀 있으니까 그냥 들러붙어서 그냥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게 청년은 만족하는가.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힘들더라도 인간구실을 하면서 살아갈 때 만족하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산업과 사업체는 쇠퇴하거나 경우에 따라 사라지기도 한다. 그로 인해 줄어드는 직장은 필연적으로 생기니 사라지는 직장을 대체할 직장이 생기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이 오기 마련이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는데 또 사형산업도 생겨나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제도를 선택하든 간에 항상 중요한 것은 3차 인류혁명이다. 그 무엇도 이것에 앞설 수 없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견해 받아들일 뿐이다. 그렇죠. 2차 인류혁명에서는 농토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귀족정을 선택해서 그게 악인가요? 농토를 잘 확보했으면 선이 되고 잘 확보 못했으면 악이 되는 것이고, 왕정을 선택해도 그래요. 마찬가지고 현 시대에 들어서 대통령제를 선택하면 악이고 의원내각제를 선택하면 선이냐는 거예요. 3차 인류혁명을 잘 수행하면 선이고 아니면 악인 거고 그런 거지. 의원내각제를 선택했는데 3차 인류혁명 수행을 잘하면 또 선인 거고 잘못 수행하면 악인 거고, 대통령 단임제 대통령을 직접 뽑았는데 3차 인류혁명을 잘 수행했으면 선이 되는 거고 잘못 수행했으면 악인 거고, 한국에서는 악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서는 선악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사업체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이 증가한다. 그렇죠. 사업체가 생기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개인이나 사업체의 재산이다. 그 사업체가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개인이나 사업체의 재산으로 사업체가 생기지 재산 없이 어떻게 생겨요. 당연한 거죠. 사업체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업체의 재산이다. 이처럼 또 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도 사업체의 재산이 필요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연구개발비잖아요. 연구개발비는 사업체 재산이 투입되는 것이지. 그래요. 연구개발이 그냥 공짜로 생겨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처럼 재산은 직장과 좋은 직장을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다. 물론 재산이 증가한다고 하여 그 재산이 무조건적으로 사업체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이익이 나지 않으면 아무리 투자할 재산이 크다고 하더라도 재산은 사업체에 투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재산이 있겠어요. 사업체에 투입할 수 있는. 미국이 잘 투자하지 않잖아요. 제조업들이. 그래서 어떻게든 제조업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런가요? 재산이 크다고 해서 막 사업체가 막 잘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재산이 없으면 사업체는 생길 수가 없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익이 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투자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투자 가능한 조건 뒤에서 다루겠지만 예전에 다뤄놨죠. 미리 알고 싶으면 이 동영상을 보면 돼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